이것도 저울치기 종류인가요? 라고 왔어요. 해당 업체가 이렇게 개측한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배딱지 안에 얼음을 한가득 넣고 무게를 재시더라고요. 땡원 수산시장이었어요. 자, 지금 보니까 2kg이 나왔네요. 이 킹크랩으로 보이죠? 근데 지금 이 크기 보세요. 이 킹크랩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거 절대 2kg 안 나옵니다. 이 크기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게 2kg가 나왔다고요? 배딱지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배딱지 안에 얼음을 가득 넣네요. 근데 이거를 상인분은 우리 이렇게 개측을 했어 라고 지금 보내준 건데, 이거를 좀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다는 것을, 평소에도 지금 이렇게 얼음을 넣고 쟀던 것을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인지를 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행동이 몸에 밴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솔직한 의견 드리자면 요거는 저울치기는 아닙니다. 물치기도 아니고요. 요거는 얼음치기네요. 신종 얼음치기네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수도권에 있는 모 원수산시장 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는 상인분 때문에 근처에 계신 다른 상인분들도 욕을 먹고 계시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잡은 자연산 광어를 손질해서 포 만든 다음 진공 포장하고 24시간 후에 먹어도 될지, 저는 이거를 어떻게 답변 들었냐면 충분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피와 내장 빼고 포 떴을 때 핏기가 스며들지 않은 흰살이라면 하루 또는 이틀 뒤에 숙성해서 드셔도 충분하다. 이틀이 지나면 초밥이나 회덮밥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뒤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집에 도착 후에 확인했을 땐 살아있었는데 짐 정리하고 고기 장만하려고 딱 보니까 죽어버렸대요. 부랴부랴 비늘이랑 내장 제거하고 포를 떠보니 피가 먹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횟감으로 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는 조리용으로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광어 가스, 광어 미역국으로 드시면 여름 광어라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요번에도 광어 관련된 건데, 묵호황이라고 동해했죠. 자연산 광어 4kg을 20만원에 구입하고 상차림 별도로 내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산 광어라고 해서 좀 비싸게 판 것 같아요. 요때가 한 7월이네요. 여름인데 여름 광어를 아무리 자연산이라도 이게 산란을 하고 나서 좀 맛이 떨어질 때거든요. 근데 광어는 또 컸단 말이에요. 4kg인데 킬로그램당 5만원에 판 것 같고, 자, 일단 자연산 광어가 맞는지 문의가 왔어요. 일단은 빛깔이 자연산 광어가 아닌 것 같아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광어라고 생각이 들기에는 좀 울긋불긋합니다. 예, 보통 광어는요 약간 회색빛이나 약간 살구색, 선홍색이 약간 드는데 얘는 지금 보세요. 참돔, 돔같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자세히 보니까 전형적인 자연산 대광어의 특징입니다. 자연산 광어 같은 경우 한 진짜 3-4kg 이상, 제가 7-8kg짜리도 한번 떠서 먹어봤는데 시뻘겋습니다. 돔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게, 흰색 막 있는 쪽은 배 쪽이고 이렇게 뻘긋뻘긋하게 혈압력이 좀 껴있고요. 나머지도 보면은 다 지금 여기는 다 배 쪽으로 보이네요. 이 무안부 쪽. 광어가 충분히 성장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 혈압력 색깔이고요.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면 흐물흐물한 요거 있죠. 요게 광어 지느러미살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느러미살도 조금 흐물흐물해 보입니다. 이게 자연산 광어의 특징이에요. 특히 산란체류는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자연산 광어가 맞다. 근데 이 접시뿐만 아니라 한 2-3접시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kg짜리면. 다음입니다. 이게 자연산 광어가 맞나요? 부모님이랑 저 6월 11일 날 2kg짜리 자연산 광어를 4만원 주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네요. 군평항 근처 회를 사셨다고 하는데 이런 붉은 반점이 있어요. 꼬리 쪽을 보면은 은은한 갈색 나는 거, 요거는 광어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혈점이 박혀 있죠. 저렴하게 주고 구입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거는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나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혈점이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이게 터지면 충격에 의해서 혈점이 이렇게 살에 박히기도 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피비린내 나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배가 빨갛게 이렇게 충격이 먹어서 피가 먹어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리 저렴하게 팔아도 횟감으로는 구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좀 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혹시 이제 생선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상인분들 이거 보고 무슨 회인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딱 봐도 이거 회가 되게 좋아 보이죠? 야, 이거 무슨 삼겹살도 아니고 지방층이 이렇게 꼈는데 밑에 또 마블링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좀 층층이 레이어가 져서 굉장히 풍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얇게 썰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데도 무르지 않고 탱글탱글해 보입니다. 정확히 어디 잡은 건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방어인지 부실인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방어 느낌이 나네요. 일단 방어 같은 경우는 그 부시리와 달리 직선을 가로지르는 노란 띠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등이 굉장히 푸르고, 그런데 대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상 앞골이 보면은 방어는 직각으로 팍 꺾여 있어야 되고 부시리는 둥그스름 해야 되잖아요. 바깥쪽을 봐야 됩니다. 안쪽은 원래 둥글어요. 바깥쪽이 직각도 아니고 둥그스름한 것도 아니고 약간 뭐 좀 애매모호한, 방어도 아니고 부시리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모양인데, 가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방어와 부시리가 서로 결혼을 했나? 대방어 같은 경우는 꼬리가 직각으로 탁 꺾여 있습니다. 대부시리는 꼬리가 U자로 되어 있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꼬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대방어의 모습이고, 그리고 체형이 통통하지 않고 날씬하죠. 전형적인 자연산, 양식이란 축양이 아니라 자연산 방어의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옆지느러미와 배지러미를 받는데, 배지러미가 끝나는 요 끝선이랑 옆지러미 끝나는 끝선이랑 일치하면 요건 방어. 부시리는요, 배지러미가 좀 더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서요, 끝선이 서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요 주상악골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방어의 특징을 갖고 있네요. 방어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메일이 온 시점이 1월경이었거든요. 방어였으면 한창 기름이 쪘을 텐데, 와, 이 내장지방 보세요. 그리고 알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왔죠. 이제 얘네들이 한 5월 달부터 산란하게 될 텐데, 산란을 위해서 이제 알을 이제 갓 만들기 시작한 때입니다. 맛있을 때죠. 포로 뜨니까 이 정도 크기고, 흰살 요 자체가 뭔가 굉장히 기름이 많이 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요거는요, 참치로 치면 요 가마도로라고 하는데, 요 목살 요거 버리면 안 되죠. 요거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썰었는데, 야, 기름진 거 보세요. 요거 참치 목살 부럽지 않습니다. 와, 이거는 중뱃살 정도 되는 부위인데, 이 위에가 등살에서 중뱃살이고 사이고, 밑에가 요 뱃살에 가까운 부위인데, 자연산 방어가 제대로 기름이 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보통 경상북도 울진에서 많이 나는 새우인데, 판매 상인이 이렇게 적었네요. 동해안 보리새우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오드리가 아니고요. 이걸로 보통 그 상인분들이 어부드도 그렇고 보리새우라고 하는데, 보리새우 따로 있죠. 지금 나가는 사진이 보리새우고, 요거는 표준명어로는요, 가시진흙새우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산 곰새우라고 있습니다. 걔랑 약간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진흙새우라는 이름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썩 매력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알고도 자꾸 보리새우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리새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어떨까. 또 비슷한 예로 새우에 많이 쓰는 게 보리새우가 있고, 뭐 참새우가 있고, 꽃새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독도새우 중에 꽃새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표준명이 물렁것이 붉은 새우인데, 실제 꽃새우는 서해안 쪽에 서식합니다. 그게 새우깡 원재료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만, 표준명을 써주시면은 좀 혼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사진. 요건 서해안 쪽에서 이제 채취를 한 게조개, 대합조개, 게조개라고 하는데, 요거를 깠는데 내장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내장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뭔가 기생충 같은 것들이 막 박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고 하는데, 요거는 기생충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이게 겨울에는 좀 덜한데 생식소가 비대해지는 여름이면은 요 게조개의 내장은 되게 이렇게 좀 징그럽게 나옵니다. 무슨 기생충이 박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거는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무차별 남용으로 수산물이 씨가 말랐다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면서 그나마 지금의 어자원 수준으로 지켜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없앤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요즘에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한 2027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금어기 금지체장을 없애버리고 TAC죠.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점차 늘려서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부가 지침을 정해서 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조금 이해를 하면서도 또 몇 가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량제, 즉 이 총 허용 어획량이라는 것은요, 한 척의 배가 한 어종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몰아서 잡든 나눠서 잡든 한 해 동안 정해진 양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AC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배가 이제 기상이 안 좋은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입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출항 내역이랑 그날 잡은 어종과 그 어종에 잡힌 어획량을 매일같이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하고 관련 직원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기록을 해서 이 배가 1년 동안
동안 얼마나 잡았는지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이 TI 실현 제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미 해외에서는요 TH 제도가 정립이 되어 있죠. 한 해 동안 잡아야 할 양을 정해놓고 그 배가 언제 잡든지 그거는 그 배의 재량에 맡긴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금어기도 같이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금어기는 뭐냐면 산란기에 접어든 이 알배기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번식을 해야 할 어미를 잡지 않음으로써, 자, 이 어미가 알을 뭐 수백 개에서 수만 개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번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다시 우리한테 수산 자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산란철에 이 금어기 때만은 이 어미를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치어를 잡지 말자라는 취지가 있는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된다면 어린 치어를 잡지 말자는 포기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린 치어 한 마리 두 마리 안 잡는 것보다는 수백 개의 알을 가진 어미 한두 마리 안 잡는 것이 자원을 보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철에 알배기 쭈꾸미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5월 이 중순부터 8월까지 알배기 쭈꾸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어기를 실시하잖아요. 그나마 이 금어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봄마다 우리가 이제 알배기 쭈꾸미를 3, 4월에 사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꽃게도 우리가 이제 알을 하면서 그 꽃게 간장게장을 담궈서 먹잖아요. 그게 이제 알이 될 난소인데, 요것도 매년마다 꽃게 자원이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유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정말로 산란을 해야 될 요 시기만큼은 암꽃게를 보호하기 때문에 꽃게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알배기마저 보호하지 않고 그냥 재량껏 잡도록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이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이 알배기, 꽃게니 뭐 쭈꾸미니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잡아다가 판매가 될 것이고, 산란철이 아닌 다른 철에 쉬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TAC 총 허용 어획량을 2027년까지 조금씩 이렇게 적응을 해서 확장해 나가겠다, 정착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려면 관리 감독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TAC를 하고 있는 종이 고등어를 비롯해서 겨우 15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15종에 한해서 관리 감독이 약 80% 정도는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15종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어종을 금어기 해제하고 금지체장 해제해버리면서 TLC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인력이 우리나라 입출항되는 거의 모든 항구에 다 대기시켜놓고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느냐? 그게 된다면은 TLC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죠.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전부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TLC가 정착이 되는 건 좋은데 일단은 금어기도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점. 자, 아무튼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아무쪼록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 수산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이 총량제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산시장 일부 수산 상인분들의 상술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좀 잘 개선돼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산시장으로 좀 탈바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